네, 네 번째 영웅 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큼 왔던 단풍이 어느새 하나둘 떨어지며 가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 산책을 즐기는 두어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읽어버린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위대한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또 몇 번은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가족의 그늘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된 사람도 있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이직이나 독립의 시기를 놓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오래 묶여 있다 보면 우리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해져 정작 나보다 소속된 곳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망설일수록 내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자각하고 나의 삶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보지만 막상 독립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나의 독립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독립을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책,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10개를 받았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느냐고 계속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그 책이 아무리 감명이 깊어도 같은 책을 2번 이상 이제 추천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해주신 지인은 저한테 3번이나 추천해주셨어요. 그래, 이 책은 무언가 있구나, 꼭 읽어보자 마음을 먹고 드디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목차인 우리의 정류장 부분을 읽자마자 책의 문장들이 저를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안에 이 책을 다 읽어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책을 편지 3시간 정도 지났나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서정적이라 재미있는 책이 아니겠다는 느낌이 처음엔 많이 들었어요. 마치 나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제목에 나오는 필사라는 취미가 우리 주변에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술적으로 멋을 많이 부린 글이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인데요. 제목에서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해 오랫동안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도서토론 모임에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제목 때문에 이 좋은 영화를 놓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목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니까 함축적으로 의미를 잘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다 읽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직관적인 제목을 가진 작품이 아니라면 좋은 서평과 예고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봐도 우리는 제목만 보지 않고 예고편이나 평론가의 평을 찾아보잖아요. 저의 이 리뷰가 좋은 예고편이 되어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독자들과 좀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첫 장은 계절이 변하는 걸 절감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떠올렸다 라는 문장과 함께 연인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테이블이 3개뿐인 작은 카페로 시점이 옮겨오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재회한 두 연인이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글을 읽다 보면 헤어지고 나서 수년이 지난 듯한 사이인데 그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묘사되는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감정선의 표현이 좋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봄을, 몇 번의 여름과 가을과 몇 번의 겨울을 보낸 뒤에 나는 그 사람과 헤어졌다.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헤어진 이유를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았고 나 때문이도 싶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대로네요. 그 사람의 시선은 내 입술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변할 게 뭐 있겠어?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30살이었고 그 사람은 24살이었다. 나는 이제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흰 머리가 이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머릿결은 여전히 풍성했고 주름 없는 기다란 목은 매끈했다. 변한 게 있다면 눈빛이 더욱 깊숙해 아늑하고 고요해 보였다.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도 했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손님이라곤 그 사람과 나밖에 없는 테이블이 3개뿐인 작은 카페였다. 원두를 직접 볶았는지 희미하게 탄내가 맡아졌다. 음악 소리가 작게 흘렸다. 그 사람이 작은 상자를 내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계획이 없던 장면이었다. 제발 그러지 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다.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어. 이미 알고 있잖아.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나는 대화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이전대로라면 이제 그 사람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거둘 것이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럼 나도 미안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어색한 침묵을 힘겹게 참아내다가 누군가 먼저 일어서고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그 사람과 나는 다시 헤어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 사람이 반지를 거두지 않았다. 그럼 왜 나왔어요? 사람 헷갈리게. 한 번쯤은 보고 싶었어. 한 번쯤? 나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한 번쯤만 보고 싶었을 리가. 밤낮으로 무시로 떠올랐던 그 사람이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애써 표정에 변화 없이 말을 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카페로 손님이 들어왔고 그 사람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 마음이나 바뀌면 연락 줘요. 난 계속 그대로 있을 테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친 그 사람이 카페를 나섰다. 나는 차마 그 사람의 뒷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조용히 손가락에 껴봤다. 왼손 약지에 너무 딱 들어맞아서 반지가 너무 밋밋해서 창밖에 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아서 너무 서글펐다. 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정유미, 한예리, 임수정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하나의 카페를 배경으로 4개의 단편이 어우러지는 영화입니다. 주로 옛 연인들의 재해를 다루고 있는데요. 씁쓸한데 반갑고 반가운데 외롭고 외로운데 애틋한 느낌이 영화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조곤조곤 이루어지는 두 주인공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 괜스레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이 책의 도입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몇 년 만에 만났지만 남자는 주인공에게 다시 그날의 반지를 꺼내 놓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만날 수 없다며 거절하는데요. 결국 남자는 마음이 바뀌면 다시 알려달라며 반지를 자리에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보며 슬퍼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어떤 사정에 대해 궁금함을 품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게 됩니다. 목련빌라. 도입부에서 연인인 남자친구를 밀어냈던 주인공의 이야기는 목련빌라라는 곳에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40년도 더 된 목련이 지키고 있는 이 목련빌라에 주인공의 가족이 30년 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사업에 망하고 나서 일용직 일을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실패에도 집안을 억세게 꾸려온 어머니, 그리고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해 보통의 삶을 추구하는 여동생, 그리고 뒤늦게 시인의 꿈을 품고 등단을 위해 시를 쓰지만 직장이 아직 없어 집안일을 떠맡은 장녀, 우리의 주인공이 이 목련빌라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집안의 장녀인 그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장래희망란에 없음이라고 적을 정도로
특별히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무난한 사람입니다. 흥미가 없어 대학에도 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준비한 공무원 공부마저도 그만둡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이 되어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시를 쓰는 것이라고 결심하는데요. 그녀는 매일매일 필사를 하고 시를 쓰면서 등단을 위해 노력합니다. 반대로 동생은 명석하고 사회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도 갑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직도 하고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꽤 평범한 삶인데 많은 사람의 욕망이 그러하듯 평범한 삶이 곧 성공한 삶이라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멀쩡한 삶에 가까운 동생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녀만큼은 목련 빌라를 벗어나 번듯한 삶을 사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동생이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목련 빌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인공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뚝 부러진 동생이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동생을 우연히 목격한 주인공이 그 꼴을 참지 못하고 동생과 동생의 두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옵니다. 동생은 불행한 과거를 외면하기 위해 생활비를 번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계속 나가는데요. 집안의 식구가 늘어난 것이 부담되었는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아직 취업하지 않은 우리의 주인공 장녀가 동생의 두 아이를 돌봐야 했고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까지 모두 도맡아야 했습니다. 30대 후반에 겨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주인공은 매일 필사를 하고 시를 쓰며 삶을 가꾸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말고는 변변한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가족의 짐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동생의 두 아이를 건사하며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에 희생합니다. 어느 날 가족은 동생이 연애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화장도 더 오래 하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모처럼 쉬는 날 어머니는 주인공과 아버지를 불러 동생의 연애와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막내딸이 만나는 사람도 생겼으니 이참에 독립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인데요. 동생의 두 아이는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테니 자기들이 보살피자는 얘기입니다. 나이도 많은 당신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고 묻자 어머니는 주인공을 돌아보며 넌지시 말합니다. 너가 있잖아. 어머니는 첫째 딸인 주인공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등을 떠밉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희생하는 게 동생과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정성 들여 자신을 설득했다면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동생의 아이들을 맡았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무심한 어머니의 태도에 그녀는 망연자실합니다. 가족은 공동 희생 구조였고 누군가는 결국 그 희생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끝도 없는 집안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합니다. 아이들의 빨래는 어째나 많은지 하루에 2번씩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역시 부엌 일입니다. 매일 새끼를 차리고 치우는 일, 그 반복적인 일이 끝나지 않은 소모품으로 전락되는 기분이 들게 했다. 매 끼니 새로운 반찬과 국과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어도 상을 닦고 수저를 넣고 음식을 차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을 갈무리하고 다시 다음 끼니를 준비를 해놓고서야 부엌을 나올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거르지 못하는 일인데다 거를 수도 없는 일의 무한 반복이었다. 끔찍하게 지겹고 지긋지긋하게 지루했다. 그나마 그녀를 위로했던 필사의 밤과 시를 쓰는 시간은 더는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버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책임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가든지 온전히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한 독립을 선택하고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국 가족에게 선언합니다. 나 집을 나가고 싶어. 엄마와 동생은 잘못 들은 사람처럼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더 늦기 전에 혼자 살아보고 싶어. 그녀의 이 충격적인 독립선언은 큰 파장이 되어 이 가족을 뒤흔듭니다. 어머니는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화를 냈고 동생도 섭섭해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네, 과연 그녀는 무사히 독립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계속 시를 써서 등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자신을 기다리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이 가족을 향해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가 나 집을 나가고 싶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녀뿐만 아니라 저도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 감정에 몰입하여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도 주인공과 같은 시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당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낑낑거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책임감은 우울한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렇다 보니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마음먹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을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나 때문에 망가지면 나의 책임이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누구의 짐에서 머물고 또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제가 지금 독립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에 서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가족의 문제들은 제가 머리를 싸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어느새 가족은 가장 친밀한 타인이 되어 있었고 자주 보지는 않지만 전보다 더 살갑고 애틋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할까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후회는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율은 책에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모든 독립이 아름답고 찬란한 성장을 담보하지 않지만 독립은 오직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립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와 당신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이 책은 전자책으로 나와 있고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